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 출생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남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제 삶은 좀 기구했습니다. 누군가가 평범하다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교도소 안에 계셨죠. 저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1년이 넘게 어머니와 재소자들 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서 잠시 지내다가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애초에 저희 어머니는 그걸 자식인 저에게 숨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네요. 스스로가 대단한 사연이 있는 범죄자인 걸 떠드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종합해보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남자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지갑을 훔쳐서 살아가는 사기꾼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1년 정도 밖에서 살고 다시 2년은 교도소에서 사는 일은 주기적으로 있었죠. 머리가 커가면서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아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날이 많았어요. 헌데 어머니의 말은 제게 작은 희망도 주지 않는 끔찍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남자,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 실형을 살고 있는 남자, 차 사고로 죽은 남자. 어쨌든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친 그런 남자가 저의 아버지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런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싫었습니다. 차라리 고아였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으로 밤낮으로 어머니를 저주한 날도 많았네요. 네 핏줄이 어디 가니? 넌 내 딸이야. 그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너도 그럼 머리 더 커봐라. 세상이 만만한지. 그냥 정당하게 벌면 되잖아. 엄마 사기쳐서 버는 그 돈보다 그냥 월급 받으면 훨씬 더 많이 벌어. 그런데 왜 자꾸 그래 왜? 세상의 남자들이 날 가만히 두질 않는데 어떡해. 엄마. 너도 크면 알 거다. 이게 정당한 거래라는 걸 말이야. 엄마는 너만 낳지 않았어도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나도 태어나기 싫었어. 왜 낳아놓고 내 탓이야. 자식 농사라는 말 못 들었어. 이제 내가 나이 들면 네가 벌어야 할 거 아니니. 엄마, 진짜 미쳤구나. 난 엄마처럼은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이거 봐. 벌써부터 소리나 지르고. 너도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 인간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라고 뭐 너 좋은 줄 알아. 그래. 그럼 차라리 같이 죽자. 우리 그냥 콱 약 먹고 죽어버리자. 제가 반항을 할 때마다 함께 죽자면서 술병을 제 목에 들이붓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어머니를 미워했던 저였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미워했던 건 저 스스로였던 것 같아요. 매일 잠에 들면서 다신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저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어머니를 떠나서 홀로 살기 시작했어요. 사기도 당해보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네요. 때문에 저는 사회를 원망했고 가진 자들에 대해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짐했죠. 그렇다고 어머니처럼 살지 말자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냥 부지런히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네요. 지금도 가장 생각나는 게 제가 돈을 벌고 가장 처음 샀던 속옷이었어요. 늘 몸에 맞지도 않는 다 떨어진 속옷을 입고 다녔던 제가 저 스스로에게 처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때가 탈까봐 골랐던 어두운 색상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흰색이었죠. 너무 예뻐서 한참을 보다가 몇 시간을 넘게 숨죽이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사는 게 오래 걸렸는지 서러워서 울었고 또 행복해서 울었어요. 저는 어느덧 평범함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결혼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당시 남편은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는 달리 자유롭고 밝은 사람이었기에 끌렸던 것 같아요. 일정한 직업도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위해서 언제든 달려와주고 저를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더구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는 라이브 카페에 취직을 하면서 제게 진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조차 제 출생과 어머니의 일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환경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고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기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발목을 잡더군요. 세상에 고아라니. 방송에서나 보던 그런 누가 어떻게 낳은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 집에 들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엄마, 왜 그 이야기를 또 꺼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니까. 결혼이 너희 마음대로 그냥 뚝딱 되는 거니? 여기 한국이야, 한국. 결혼이란 게 남자 여자가 좋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 헛똑똑이야. 그리고 유전병 이런 것도 두모를 보면 아는 거고.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고아가 뭐 어때서? 이 사람 잘못이야? 아니잖아. 부모 탓이잖아. 무엇보다 고아인데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으면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할 수야 있지, 할 수야. 말로는 누가 못하니? 칭찬? 그래, 창하지. 누가 뭐래? 그래도 우리 집에 우리 사람으로 들어오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거 몰라? 근본이 없잖아, 근본이. 더구나 넌 우리 집의 장남인데. 뭐, 우리 집은 그 정도로 대단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왜 갑자기 이러는데. 어쨌든 난 절대로 반대다. 엄마, 너야말로 뭐 있어? 결혼 준비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면서. 이제 나 월급도 꼬박꼬박 받을 거고 결혼 생활 유지할 정도로는 벌 수 있어. 기타 강사 자리도 있어서 그것도 신청했고 금방 자리 잡을 거야. 그니까 그 금방 이전 가진 뭘 어쩔 건데. 이 사람 모은 돈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은 작은 집부터 구해서 살 거야. 돈을 모았다 이거니?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솔직히 준비가 안 된 건 나야. 나라고. 그니까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자신의 눈에 흙이 아니라 돌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만류하던 결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시더군요. 그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순진하게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말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았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때 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일단 너희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너도 부모 없이 컸으니까 알 거 아니야. 살림도 다 기술인데 그것도 다 배워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잘 가르쳐서 됐다 싶으면 그때 분가를 하게 허락해 줄 테니. 하지만 어머님, 저희 이미 집을 다 받은 상태이고 계약금도 넣었어요. 알지. 그럼 이왕에 그렇게 계약금을 넣었으니 말이다. 우리 딸 있잖님. 아가씨요? 아가씨가 왜요?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킨다고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었어. 딱 너희 분가할 동안만 우리 딸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네. 가족은 원래 이러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니까 내 딸이 아니라 네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거지. 걔들은 나이가 어리지 않니?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들 내외랑 사는 거랑 딸 내외랑 사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르다.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이야. 나도 너랑 좀 더 가까이 있으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 가족, 그게 뭐기에? 솔직히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태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해놓은 집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2년이면 분가를 할 수 있었고 정말로 살림은 배운 적이 없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 또한 북적거리는 집에서 지내보는 게 제가 꿈꾸던 일 중 하나였기에 수락했죠. 아가씨는 제 선택에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찜찜했던 마음이 완전 가시게 되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니 상황이 바뀌었네요. 왜 이제야 왔어? 일이 늦게 끝나서요.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김장은 어쩌라고? 이미 배추 다 절여놨는데. 너 회사 당분간 쉬면 안 되는 거니? 이래서 무슨 집안 살림을 배우겠다는 거야? 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생활비도 그렇고 아가씨가 들어가 있는 저희 집에 대출이 끼어 있어서 그거 갚는 것도 힘들어져요. 아유, 그렇지? 그래, 그럼 그건 어쩔 수 없고 오늘 새벽에 그럼 네가 다 해놔라. 양념 정도는 해놓을 수 있잖니. 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딱 올해까지만 김장하고 내년부턴 사 먹을 거다. 혼자서 저 많은 걸 다요? 원래 배추 절이고 속 넣는 게 더 힘든 거야. 양념 그 정도 만드는 걸로 무슨 유세야? 아니면 회사를 하루 이틀 쉬면서 날 돕든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아, 혼자 해볼게요. 저는 집안일과 회사 업무를 동시에 다 해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건지 일부러라도 일을 만들어서 제게 주었고 덕분에 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었네요. 일이 끝나면 현관 앞에는 쓰레기가 있었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초반에는 남편이 도와주었지만 라이브 카페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기타 강습을 하느라 저와 시간대가 아예 달라졌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이 많은 걸 혼자 했다고? 엄마도 참. 내가 쉬고 와서 도와줄게. 아니야, 됐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그냥 같이 해. 오늘 잠도 한숨 못 자고 나가야 될 수도 있겠어, 이러다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오직 저를 위해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도 포기한 채 열심히 살아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도와준 날에는 어김없이 커튼을 뜯고 이불 빨래까지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돕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였어요. 결혼하고 2년이 슬슬 가까워지자 아이 관련한 문제로 제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는 아직도 아이는 계획에 없는 거냐? 일단 분가 후에. 아이고, 아주 분가가 일생일 때의 꿈이니? 그 희망이 없으면 아이도 없다 이거야. 내가 여기 딱하니 있을 때 아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 솔직한 말로 네가 친정부모가 있니? 아니면 기를 형제자매가 있니? 아이 가지면 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야 그렇지만 아이를 무턱대고 가지면 남편만 힘들 거고 대출금도 있고요. 그 대출금 소린 지겹다. 귀에 아주 딱지가 더덕더덕 앉았어. 그 쪼매난 아파트 그걸로 유세라도 떨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라요. 남편 혼자 벌게 되면 임신하면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 돈이 나온다며. 출산휴가를 해도 월급의 몇 프로인가 받고 그걸로 대충하면 될걸. 네 나이가 언제까지 어릴 줄 알아? 예전 같았으면 벌써 노산이야 노산.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도 아직 준비가... 말귀를 못 알아듣니? 내가 아이를 지금 낳아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게 아이야. 아이를 가져야 진정한 가족이지. 머릿속에 온통 분가 생각밖에 없으니 살림도 누이질 않고 음식도 맛이 없지.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서 근본 없이 계획이나 뭐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애기를 못생기게 피임을 해.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알았니? 멀쩡하게 자기 꿈 잘 펼치고 있던 내 아들 저런 꼴로 만들어 놓고 준비 계획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너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고 미안할 줄은 알아야지. 내 말이 틀리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임신과 남편의 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날개를 꺾었고 앞길을 망쳤는데 제대로 된 가족도 아니라는 식이었죠. 제가 돈에 미쳐서 남편을 사지로 몰았고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분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았지만 설마 하고 말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설마가 맞더군요. 저희에게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은근히 말하는 게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제가 분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낳는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남편이 나섰네요. 엄마, 우리 이제 분가해도 되잖아. 2년도 다 채웠고, 아니지, 이미 지났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동생한테 나가라는 거야? 그럼 거기 걔들 돈 들었어? 우리가 대출금 갚아가면서 그 집 유지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 준 거고 이제 알아서들 해야지.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니? 남자 쪽에서 집해오기로 했잖아.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 박서방도 이제야 일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했는데 고작 2년에서 무슨 돈을 모아서 밖에 나가 살아? 능력이 안 되면 집에 들어와 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동생이 남자 쪽 집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오빠가 돼서 지금 너 하는 소리가 시집살이 하러 둥더밀라는 소리밖에 더 돼. 얘가 정말 우리가 그 집 대주멀로 애가 그나마 숨 좀 쉬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와서 시집으로? 너, 네 동생 이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우린 뭔데? 엄마 말하는 거 웃긴다. 이 사람은 되고 내 동생은 안 된다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리고 왜 우리가 번 돈으로 시집살이를 회피하는 건데? 꼴랑 그거 해줬다고 생색은. 너 솔직히 말해서 오빠 노릇 제대로 해주긴 해봤어? 평생을 음악한다고 밖으로 나돌고 나 챙기는 건 네 동생밖에 없었어. 그런 동생이 결혼해서 고생하는 게 좋니? 너는 좋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지. 남편 앞세워서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내가 이래서 큰 돈도 모르는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시키긴 뭘 시켜. 왜 불똥에 이리로 치는 건데. 어쨌든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집안일 배운다 어쩌고 이런 말 안 통해. 이 사람 음식도 엄마보다 훨씬 잘하고. 알았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하마. 됐니? 다행히 남편이 노력해준 탓에 나갈 약속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잊고 지냈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알게 되었고요. 결국 정신없이 장례식을 가긴 했는데 그곳에서 한 거라고는 장례비 지급뿐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도 교도소에 있었더군요. 텅 빈 장례식을 지키면서도 저는 끝까지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제 제가 숨겼던 모든 과거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문제를 물고 놓지 않았네요. 독한 것, 어쩌면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고 해?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낳은 생문데. 새아가 너 정말 독하고 모진애였구나. 그래서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한 거니? 자기 닮은 딸 낳을까봐? 그게 아니라요. 그게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은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다 들었으면서. 연락을 안 한다고 고하라고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아유, 소름 끼쳐. 난 처음부터 세아가 탐탁지 않았는데 내가 그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안 찾아갔니? 말해봐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교도소 이야기는 끝내 숨긴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결국에는 남편에게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저의 탄생과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구나. 사실 나도 이해가 되진 않았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난 이해해. 나라도 당신한테 말 못했을 거야.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핏줄 타령을 하고 그러실 테니까 나중에 가질 우리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지. 미안해. 근데 당신은 안 무서워? 뭐가? 장모님? 아니, 나 범죄자의 딸이잖아. 그 핏줄이잖아. 난 본 것만 믿어. 우리 집도 양반 가문이었대.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매번 근본이 핏줄이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말하는 걸 들어봐. 양반? 그게 뭔데? 내가 본 당신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살았고 어른들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본 전부니까 당신 배경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난 더 멋진데?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많이 울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건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에도 저를 위로해주고 더욱 감싸주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잡힌 약점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 많이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누이도 함께였죠.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우리 딸이 글쎄 임신을 했다고 하는구나. 어머, 아가씨 축하해요. 언니도 참 축하는요. 당연한 거죠. 결혼을 하면 결실이 있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참, 언니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네. 언니는 소식 아직이죠? 아유, 그 말은 꺼내지도 마라. 난 거의 포기했다. 엄마는 왜 포기를 해? 그래도 우리 오빠 손자는 안아보셔야지. 됐고,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네 그 아파트 우리 딸이 계속 좀 써야겠어. 네? 그건 설마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임신한 시누이한테 양보하는 것도 못해? 하긴 자기 낳아준 엄마도 버리는데 생판 남한테 가족애를 강요할 순 없는 거지. 근데 말이다. 딱 네가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널 생각할 거라는 건 잊지 마라. 선택 잘하는 게 좋다 이 소리야. 어머님, 이 몸으로 시댁에 들어가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할지도 몰라요. 언니가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애 유치원 보낼 때까지만요. 이렇게 애가 부탁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도 네가 저지른 짓, 거짓말 다 용서할 테니까 이번에는 네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냐? 하지만 어머니, 네 결정에 우리도 결단을 내릴 거야. 솔직히 너 같은 며느리 좀 무섭다. 우리 아들이랑 그 사이에 아이 낳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너도 가족이라는 게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이건 널 시험하는 것이기도 해. 알겠니? 그런 말을 하는데 단칼에 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거절을 하면 남편과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식으로 둘러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게 저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라는 게 솔직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죠.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오직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헌데 그게 통하니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새언니가 해준 감자전이 그렇게 먹고 싶네. 주말에 제가 쉬는 날마다 찾아와서 아직 채 나오지도 않은 배를 부여잡고는 칭얼거리는 거였죠. 자신이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은 군말 없이 해주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표정이라도 굳으면 시어머니는 꼭 그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까짓 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 누가 보면 억만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 같네. 애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 입이 당겨서 그러는 건데 이해를 해줘야지. 너희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남편 없이 애만 낳아서. 근데 넌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하니? 하긴 애를 가져봐야 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지.
엄마한테도 못 배우고 자기 스스로도 가지질 못하니. 언니도 나중에는 제 맘 알걸요? 그때 후회해요, 진짜로. 그럼 후회하고 말고. 난 아이 가지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보러 자주 오는 거고. 아유, 우리 딸 다 컸네. 그치? 역시 엄마 딸이 최고지. 그래, 아들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너희 오빠만 해도 여자한테 빠져가지고는 어쩌면 그런 팔불출도. 알았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감자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와요? 당연히 언니가 사와야죠. 그렇게 바로 작년 여름 출산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까지도 저는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가 옥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회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쓰레기를 문 앞에 두셨더군요. 바람이 너무 불었지만 그걸 버리고 돌아왔을 때 저는 중문 앞에 있는 큰 냄비를 보고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며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말라고 꽥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파에 젖었지? 그 상태로 어디 들어와? 아, 수건이라도 한 장만 주세요. 아니, 그대로 다시 나가서 뭐 좀 사와. 이거 들고 가라. 네? 저는 제 손에 들린 냄비를 보면서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얘가 그 새로 생긴 가게 있지? 거기 순댓국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하네. 근데 거기 포장 배달도 안 된다고 하고 전화로 물어보니 가지고 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 이거 들고 가서 받아와. 저기 어머니, 밖에 바람도 너무 불고. 그럼 이 날씨에 잘 내보냈니? 애가 저무물에서 어딜 나가. 그리고 아직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 많은 식당에서 행여나 옮기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이왕 젖은 거 네가 다녀와, 어? 하지만 이게 가족이야, 가족. 그때 저희 남편이 집에 있었는지 뛰어나왔고 제 손에 들려있던 냄비를 빼앗았어요. 야, 너네 집에 가서 너네 남편한테 하라 그래. 일 끝내고 들어온 사람한테 뭐. 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세연이도 나의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준다는데 왜 오빠가 난리야? 네가 왜 친동생이야, 신의지? 언니, 그래서 안 가실 거예요? 그럼 말을 하세요. 저는 꼭 참고 괜찮다는 말로 남편을 말렸어요. 그리고 그냥 냄비를 들고 집을 나왔네요.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거절을 하면 또 아이 문제에 어머니 얘기까지 나올 걸 알았기에 그것 자체가 싫었죠. 무엇보다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 신의와 싸우는 일이 아무래도 잦아졌는데 마치 제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숨겨왔거든요. 그렇게 냄비를 품에 안고는 걷다가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면서 꺾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면서 홀딱 젖은 상태로 가게로 달려갔죠. 그런데 식당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주 느린 속도로 제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길을 처음 찾나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옆을 보니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차창이 내려가 있었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이 제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에 시선을 피했고 방어적으로 제 몸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누구세요? 혹시 경찰이세요? 제가 물으니 남자는 붉어진 눈시울로 울먹이다가 차에서 내려서는 자신이 아빠라고 설명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서야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고, 어머니가 접어준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는 제가 살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달이 넘게 동네 전체를 둘러보면서 계속 저를 찾아다녔답니다. 엄마를 때렸다는... 아니야, 아니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솔직히 누가 아빠인지 몰랐다고. 그래도 희망을 줄 순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 아빠는 여자를 때리거나 포박을 하거나 나쁜 짓은 하지 않아. 정말 몰랐어. 내가 잠깐 본가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날 떠난 줄로만 알았다. 정말이야. 교도소, 거기 있었을 거예요. 나도 들었다. 너희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셨어. 아버지 말로는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곳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아주 가끔 저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 혼자 잘 살라고 끝까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제야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차에 앉아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빗속에서 왜 국밥집에 찾아갔는지도 털어놓았죠. 제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의 표정은 감출 수 없이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운전기사에게 저희 집 주소로 가달라고 하시더군요. 뭐 하시려고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싶지만 넌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 거라 안다. 왜냐하면 넌 내 딸이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마. 여자들이 화났을 때 친정에 오지 않니? 그거 하자. 짐 싸서 나와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솔직히 얼떨떨한 상태로 들어가서 멍하니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제 냄비가 비어있는 걸 확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근본 없고 가족애를 모르는 애는 안 된다는 둥, 늦게 온 것도 모자라서 빈손으로 왔다는 둥, 제게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또 다투자 짐가방을 버리고 남편만 데리고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죠. 뒤늦게 남편이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얼떨떨하긴 마찬가지였네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담장 높은 정원이 있는 집이 저희 친정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더구나 남편에게도 가게를 하나 차려주셨고 저는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모든 게 정말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남편도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늦은 만큼 앞으로 많은 시간을 쌓아가 보자. 그리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딸. 시댁은 그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잘해주시기 시작했고 시누이 역시도 집을 비워주겠다는 둥 갑자기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핑계로 영원히 그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할 줄 알았지만 더 큰 걸 바라는 모양인지 실제로 집을 비워주고 전세금까지 돌려주었네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 어떤 돈도 나오질 않자 이내 본색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죠. 거기에 시누이는 아이까지 데리고 결국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 남편의 용돈까지 모두 끊어지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녀까지도 맡아서 기르게 되었네요. 저희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집안 살림은 엉망이었고 시누이는 울면서 대성통곡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시댁 식구들의 접근을 막더군요. 그게 진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현재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식구들까지 해서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시간이 나면 모이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아버진 결혼을 한 상태셨기에 서류상으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어도 한 식구가 될 수 있지 않냐며 아버지의 자식들과도 이따금 왕래를 하고 있죠. 솔직히 행복합니다. 기댈 곳이 있다는 게 행복했고 평생을 미워했던 어머니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기에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편안하네요. 아, 그리고 늦은 나이긴 하지만 최근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직 아버지도 남편도 몰라요. 아이가 생기니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것 같네요. 부디 저희 아이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해 주세요. 공감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만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릴랄라